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오늘 제가 찍는 시간은 8월 26일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건 8월 27일 날 오전에 보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5일차. 제가 이제 사실 제 목표는 매주 이제 하나씩 주말에 올리는 건데 못 올릴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다시 또 하나 가져와 봤고, 오늘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정보나 저번에 공모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보, 근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파워블로거나 뭐 이런 분들 좀 이제 또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뭐그 텔레그램도 있었죠. 그 어웨이크란 채널이 되게 유용하고, 선진장님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뭐였죠? 선진장 채널, 아니 그 보고서를 좀 올려주시니까 그런 면에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좀 하나 더 찍어가지고, 그때 제가 다 거기에 못 올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 배우기 뭐 나중에 며칠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못했던 그 정보 부분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거기 김철광 님하고 뭐 그러니까 부자 TV 아닙니다. VIP 할 때 부자들, 최준철 대표가 이제 있는 VIP 자산운용의 부자 TV, 또 그 송종식 선생님의, 손정식 대표가 있는 그 재간둥이 손 선생인가요? 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예, 그 그런 이제 유튜브들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장기 투자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튼 함께 배우기 2일차의 그런 정보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일차로 주가 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예전에 이것도 제가 강연회에서 좀 다니면서 한 번씩 했던 내용들인데 그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가 결정 원리랑 또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 기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로 투자할 기업은, 장기 투자할 건 이 고정 비용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가 결정의 좀 원리이고요. 한번 보시면,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주가는 EPS 곱하기 PER로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자,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저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우리가 PER 아시죠? PER.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죠? 시가총액을 나눈 거죠. 예. 시가총액을 이제 그 당기 순이익 1년간의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PER인데, 자, 그러면 요거 PER을, 예, 우리가 시가총액에다가 한 번 더 나누세요. 우리 이제 약간 수학을 해야 돼요. 주식수, 그죠? 요거 나누기, 또 뭐 있죠? 당기순이익을, 예. 요거를 이제 당기순이익을 또 주식수로 나눈 거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뭐죠? 주가죠, 주가. 그죠? 주가죠.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어요. 주당순이익. 주당순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EPS.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다.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저렇게 저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EPS는 뭘로 구성되죠? EPS는 주당 이익이죠. 그러면 한 주당 얼마 버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식은 뭐죠? 이익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죠, 사실. 자, 다시 돌아와서 매출액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이익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단순하죠. 비용 빼면. 그죠? 그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하면은 뭐가 나와? 매출액 나오죠. 여기서 비용을 C라 그래요. 그래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P는 단가,
판매 수량은 Q, 그 다음에 C는 비용, 코스트. 이제 영어 약자를 그냥 쓴 거고, 편하게. 저 C에는 뭐가 있어요? 원자재 비용, 판관비, 판매 관리비, 이자 비용, 세금,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를 EPS니까 주식수로 나눠야죠. 그래야 주당 순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분모를 유통 주식수. 이해되시죠? 이게 EPS예요. 간단하고, PER은 뭐냐? PER은 이제 우리가 PER 계산하는 공식은 배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PER은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ER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많이 돼요. 뭐 여기에 또 더 들어가요.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서 첫 번째가 금리. 금리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금리는 모든 걸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운시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막 주식시장이 막 급락했죠. 우리나라 PER이 작년에 1월에 15배였는데 지금 9배잖아요.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근데 왜 15배까지 갔을까요? 우리 한국은 보통 PER이 10배 왔다 갔다 했어요. 항상 10배 수준. 근데 작년 초에 15배 갔거든요. 50%나 올라갔던 이유는 저 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요 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EPS 요게 올라가든가 PER이 올라가면 돼요. PER 올리는 요인은 저금리도 가능해요. 금리가 낮으면 퍼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금리가 높으니까 퍼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안 좋은 거예요. PER이 낮아져 버립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퍼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저게 금리가 컸고 두 번째가 전방산업이 성장을 하냐 마냐예요. 그러니까 전방산업의 성장은 뭐예요? 어젠가요? 제가 그저께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여행사 그 저비용 항공사 보고서 보여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저비용 항공사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저비용 항공사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잠시만요. 그냥 여기 빈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대충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결론은 지금 옛날에 일본으로 갔던 그 여행객 수가 만약에 요 정도였다면 정상적일 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은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일본 간 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증가했어요. 그럼 뭐예요? 요 정도 남아 있죠. 요게 성장 여력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기차가 요 정도 팔리죠? 전기차 요 정도 팔려요. 전체 시장은 요 정도인데. 그럼 전기차도 요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Q의 성장, 전방산업의 성장. 이게 많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펄을 높게 줘버려요. 그래서 그 지금 전기차 섹터가 퍼가 높잖아요. 막 포스코 케미칼이 70배 받고 왜 그러겠어요? 근데 은행을 보세요. 자, 통신회사. 우리 통신 3사 여러분 다 지금 스마트폰 대부분 가입돼 있죠. 성장합니까? 그죠? 내수, 음식료, 수요 비슷비슷해요. 그죠? 백화점도 비슷비슷하죠. 고성은행, 보험 보세요. 이 기업들은 전방산업이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돈은 버는데 이게 성장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퍼가 낮아요. 막 5배, 4배, 3배. 예, 건설주도 요새 못 가는 게 전방산업이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게 분양이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누구나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 작년에 메타버스가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또 성장을 못 해주면 다시 폭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방산업의 성장이 PER을 또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이익의 질이에요. 이거는 지속성. 이 회사가 올해 100% 성장을 했어요. 어떤 회사가. 이게 앞으로도 이게 유지가 될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100% 성장했다가 다음에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성장률이. 그리고 또 꺾여요. 뭐 그러다 심지어 적자까지 나요. 그러면은 이익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돈을 잘 벌었으면 꾸준하게. 그러니까 애플이 대단한 게 이익의 질이 좋죠. 꾸준하게 돈을 계속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을수록 퍼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안 좋을수록 아니면 확신을 못할수록 퍼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잘 벌어야죠. 잘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적을수록 또 EPS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분모니까. 유통 주식 수를 낮추는 요인은 뭐죠? 자사주 소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주 소각 3%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주식 수가 줄면 EPS가 올라갑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요 전체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EPS가 항상 좋은 게 유통 주식 수를 낮춰줘요, 자꾸. 근데 한국은 저걸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이렇게 결정돼요. 주가는 EPS, 이익, 뭐 얼마나 많이 파느냐, 비용을 잘 통제하느냐, 주식 수를 줄이느냐. 예. 그리고 그거 하나랑 이건 좀 고무줄 같은 거지만 PER을 올릴 수 있느냐.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 메커니즘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요게 이제 멀티플 아까 PER 있죠. PER을 흔히 멀티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로 자 여기 메시가 있고 은바페가 있어요.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메시는 위대한 선수예요. 아직도 잘하더라고요. 골 잘 넣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카우터예요. 누구를 스카우트 하겠어요? 지금 내가 스카우트예요. 구단을 운영하는. 대부분 은바페를 이걸 영입하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나이 때문에. 실력은 모르겠어요. 뭐 메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축구를 많이 안 봐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완전 광팬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뭐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축구, 야구 막 이런 거 거의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메시가 뭐 인지도도 훨씬 높고 그렇지만 음바페는 떠오르는 신성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 가치 보세요. 세계 1등입니다. 요게 아마 작년 자료일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작년에 1억 6천만 유로. 근데 메시는 8천만 유로예요. 세계 21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치는 EPS 같은 거예요. 능력치. 네, 그러니까 메시가 더 능력치, 이익이나 이런 건 좋을 수 있지만 잠재력이죠, 잠재력. 성장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요거 전방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은바페가 지금 굉장히 잘해요. 이거를 장기간 유지할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이게 몸값이 비싸져요. 근데 그 메시의 단점은 뭐죠? 전방 산업 성장이 이제 없어요. 어차피 이제 은퇴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능력이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거예요, 약간. 은행주. 이쪽은 뭐 양극재 회사 같은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 잘 나가는 뭐 방산주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멀티플은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멀티플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PER을 결정하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이익의 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보니까 그냥 뭐 팩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선진이라는 이제 사료업체 있죠. 예. 정유 SOL, HMM은 심지어 PER이 2배도 안 돼요. 너무나 싸죠. 근데 얘네들은 왜 5배, 4배, 2배밖에 인정을 못 받을까요?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될까요? PER이 2배예요. 해운주. 왜 그럴까요? 근데 밑에 보세요. 애플이 PER이 28배, 테슬라가 103배, 그리고 오리온, 삼양식품은 13배, 12배 정도 돼요. 왜 이 기업들은 저 기업들보다 높은 펄을 받을까요? 밑에 있는 건. 얘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료나 또 정유, 해운, 운임지수라 그러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나요? 작년에 해운 운임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랐죠. 컨테이너선. 근데 뭐 수에즈 운하 사고 나고 예측을 못했어요. 공급이 그렇게 줄 줄. 그러니까 뭐 HM이 역대급 돈을 벌고요. 지금도 잘 벌어요. 근데도 주가 안 가요. 반토막 났어요. 왜?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유지되는 이익이 아니다. 언젠가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락할 거고 이익은 급감할 거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운임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펄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산업. 예측이 좀 어려운 산업이죠. 자기 실력보다는
약간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 게 크죠. 아니, 원유 정제해가지고 뭐, 정제 실력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정유사들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이익 구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높은 펄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애플은 스마트폰 회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대부분 없어지고, 애플, 삼성전자 살아남았고, 이제 LG전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력이죠. 애플 브랜드에 대한. 테슬라가 103배나 PER을 받아요. 근데 많은 경쟁자가 있지만 전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 실력이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단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리고 꼬북칩, 오리온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꼬북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 제가 꼬북칩 완전히.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게 자꾸 이게 그 먹다 보니까 예, 너무 좀 중독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안 먹는데 아무튼 제가 꼬북칩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꼬북칩은 오리온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오리온의 실력이죠.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신라면은 농심. 그들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해가지고 좀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펄을 높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현대 기아가 지금 PER 5, 6배예요. 아직 실력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근데 만약에 전기차에서 쫓아간다. 요새 뭐 미국이 견제하지만 그럼 몇 배 줘야 될까요? 현대 기아가 전기차에서 실력을 검증해주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근데 아직도 시장은 현대 기아를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몇 배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익도 중요한데 시장이 바라보는 현대 기아에 대한 그 PER 이게 갑자기 바뀌면 주가가 막 몇 배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인정을 안 해요, 시장. 예. 그러니까 참 고무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고민을 계속 좀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는 또 이익의 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전방산업 성장의 크기예요. 한마디로 꼭 전방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 각사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FNF의 그 MLB 아시죠? 뭐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중국의 MLB 매장이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MLB 매장 중국 확대되면서 펄을 13배 받고 있어요. 13배예요. 의류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죠. 의류회사가 PER 10배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아무튼 FNF는 13배나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요새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SJ그룹의 칸골, 요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더 네이처홀딩스의 내셔널 지오그래피 유명하죠. 예. 근데 PER이 6배에서 7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이들도 중국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내수 위주예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다르죠. 예. 중국으로 이미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을 뚫어버려서 FNF만큼 하면 퍼가 확 올라갔어요. 주가 2배씩 가는 거예요. 물론 실적도 따라와야 되겠죠. 좀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ER은 성장의 크기입니다. 성장의 크기와 이게 지속 유지가 될지 이거를 이거에 따라서 PER은 좀 고무줄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는 나중에도 한 번씩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책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손익계산서는 이게 다예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대차대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3개거든요. 재무제표는. 그 중에 이 손익계산서는 예, 그 특정 기간 동안에 매출과 이익을 나타낸 그런 한마디로 숫자를 나타낸 지표인데, 자 보세요. 요건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자료인데 아마 거기도 나와 있을 거죠. 제 책에도. 예. 그래서 매출액은 치킨 판매 금액이죠. 근데 매출액 어떻게 계산해요?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단가는 P, 영어 약자 프라이스. 판매 수량 퀀턴티 Q. P 곱하기 Q.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매출액 P 곱하기 Q. 매출액을 올리려면 단가를 올리든가 P를 올리든가 Q를 올리든가 많이 팔든가. 그럼 10개 팔았다고 쳐볼게요.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요거 1만원, P가 1만원이고 10개
10개 팔았어요. 그럼 매출액은 10만원 나오죠? 이건 쉽죠?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매출액 10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 매출 총이익은 뭐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세요. 이 치킨집이잖아요. 치킨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치킨집은 치킨을 만들죠. 거기 들어간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예. 그거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원가는 그 매출을 일으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치킨 튀기는 데 들어간 비용. 그걸 제가 10,000원으로 잡았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비용이죠. 이 매출 원가도 C예요, C. 비용입니다. 흔히 이거를 변동비라 그래요.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VC라 그럽니다. 원래 베리어블. 예. 맞나요? 영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걸 VC라고 하는 거고 10만원에서 10,000원을 빼면 돼요. 9만원. 이게 매출총이익이에요.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이런 개념입니다. 쿠팡이 요즘에 매출총이익 막 흑자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치킨을 이제 다 튀겼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팔아야죠. 아니, 튀겨놓고 내가 먹을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혼자. 직원들하고. 장사해야죠.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킨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있죠. 홍보비, 아르바이트 이제 배달비, 또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거기 매장 직원도 있을 거고, 많죠. 뭐 임대료. 요런 게 다 판매 관리비라.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하는 데 들어간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요거를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게 3만원 뺀다고 치면 6만원. 근데 요게 판관비는 흔히 고정비라 그래요. 고정비. 그래서 보통 픽스드, 예, 고정돼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은 두 개로. 그러니까 비용은 두 개예요. 저기 매출원가, 재료비 같은 거고, 판매 관리비는 이제 그 판매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고정비입니다. 뭐 인건비도 거의 비슷하고 광고비도 1년에 비슷하고요. 크게 막 급등락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어렵지 않죠. 재무제표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인세를 내기 전에 이익을 하나 계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했잖아요. 6만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을 판매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익과 비용들이 있어요. 치킨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는 본업인 치킨을 판매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제한 다음에 남는 돈.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본업에 관련된 이익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치킨집이 어쨌든 6만원 벌었는데, 보니까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자 수익이 뭐 예를 들면 한 2만원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은행에서. 예. 그랬더니 이자 비용이 4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영업외 수익은 이자 수익이죠. 2만원. 영업의 비용은 이자를 낸 거죠. 이자 지급.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4만원. 빼보세요. 2만원이죠. 2만원의 지출이 있었죠. 그래서 6만원에서 2만원 빼면 4만원. 요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세전 이익이에요. 한마디로. 세금 내기 전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은 장사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치킨 판매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경쟁력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거를 빼준다. 근데 예를 들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채가 많은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6만원을 벌었는데 이자 비용이 예를 들면 6만원이라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자가 6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0이에요. 0. 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실제로 내가 가져간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죠? 여기서 부채가 많으면 저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4만원. 마지막으로 세금 내야 돼요. 예. 4만원에서 세금, 뭐 법인세 만원 빼면 3만원. 이 3만원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게 주주돈이에요. 주식회사면.
그래서 이 3만 원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 원을 줬다고 쳐볼게요. 그럼 만 원 주주한테 돈 주고 2만 원 남죠? 요 2만 원이 이제 남은 돈이에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요 잉여금 2만 원에다가 뭐 이 치킨집이 예를 들면은 2억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2억. 자기 돈 2억 가지고 처음 시작했으면 저기다가 잉여금을 붙여줘요. 2억 2만 원이 이제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본 총계라 그래요, 사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 2만 원 번 돈 가지고 또 뭐 재투자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예, 손익계산서는 사실. 예, 그래서 요 구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이걸 알려드리냐면 기업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변동비용 기업하고 고정비용 기업이 있습니다. 자, 치킨집은요, 변동비용 기업이에요. 왠지 아세요? 생닭 가격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생닭. 아까 그 매출원가. 우리가 닭을 튀길 때 생닭을 사와가지고 조리한 다음에 튀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재료가 생닭이죠. 저게 어느 날 생닭 가격이 막 조류독감이 발생해가지고 생닭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각종 비용들이에요. 인건비는 거의 변동 없죠. 그래서 제가 플랫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킨집 같은 유형인데, 자 보세요. 인건비는 변동 없는데 생닭 원가가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매출액은 판매가 곱하기 P 곱하기 Q가 뭐라 그랬어요? 매출이죠. 판매 가격 변동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판매량도 똑같다고 가정. 그럼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도 그대로예요. 근데 생닭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겠죠. 매출액에서 저 매출원가 빼면 이익인데 이 원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이익이 확 줄어듭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예요. 생닭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막 너무나 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급이 잘 돼가지고 생닭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면은 원가가 확 줄죠. 그럼 치킨집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원가 떨어지니까. 근데 인건비는 변동 없고 판매 가격도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장사 좀 안 됐어요. 작년보다 조금. 근데 그래도 이익이 나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매출이 줄어도요 이익이 많이 나요. 왜? 원재료 비용이 폭락을 해서. 이거는 이 치킨집이 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치킨집은 PER이 낮아요. 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까랑 이해가 되세요? 연결이? 예, 퍼를 낮게 받는 거예요. 이익은 낮어도. 이건 일회성이야. 이게 유지 안 될 거야. 내년에 만약에 생닭 가격 오르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생닭 매출 가격, 어쨌든 또 한 가지 케이스. 엄청 빠졌어요. 생닭 가격이 폭락했어요. 판매가도 좀 줄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생닭 가격이 빠졌으니까 좀 줄이자. 판매가도 좀 낮추자. 좀 낮췄고. 근데도 판매량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도 이익이 나요. 왜? 이 원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변동비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이 판매가랑 판매량이 올랐어도요. 원가가 더 많이 오르면 이익은 나도 좀밖에 못 나오겠죠.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은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힘들고 이익의 질이 좀 떨어져요.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거기 이제 치킨집 같은 약간 제가 치킨집을 폄하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좀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생닭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재료비나. 왜냐면 인건비 같은 것도 요즘에 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정비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요. 이런 유형에 있는 기업이 대한유화 같은 기업이에요. 석유화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2020년이고요. 여기는 좀 더 키워볼까요? 잘 보이시라고. 여기 대한유화입니다. 잘 보이시죠? 2020년 이쪽이, 여기가 2021년. 자, 매출액은요 33% 증가했어요. 제가 적어놨죠. 매출액이 33% 급증했습니다. 좋은 거죠. 예. 여기 매출액이 그 1조 8천억에서 2조 5천억으로 1년 만에 급증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원재료비가 1조 2천억에서 1조 9천억으로, 이 원재료가 나프타거든요. 이게 가격이요 70%나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니까
대한유화의 그 매출액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원재료비, 나프타죠. 요게 2020년엔 65%였어요. 근데 2021년에 더 늘어났어요. 76%. 그 다음에 인건비 4%밖에 안 돼요. 감가상각비 6.2%. 이 원재료,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비용이라 그래요. 예, 비용의 3대 비용을 우리가 저 세 개를 봅니다. 원재료비는 뭐죠? 변동비. 편하잖아요, 원재료는. 아까 치킨.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감가상각비도 고정비입니다. 예, 공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 샀을 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떨어내거든요. 그래서 저건 고정비입니다. 예. 근데 대한유화는 어때요? 원재료 비중이 너무 높죠.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매출액이 33%나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죠? 아까 치킨집 생각나시죠? 이익이 5% 늘어났어요. 아니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1700억에서 1794억. 예. 영업이익률 7.1%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변동비용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자, 그리고 자, 그럼 다음 타자. 이건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이 고정비용 맞죠? 이건 제가 좀 막연히 추측을 한 건데, 왜냐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용실인데, 자, 재료비가 뭐죠? 이런 거죠. 가위 뭐 이런 거, 샴푸, 린스. 근데 매출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더 많이 쓰니까 늘어나는데 생닭 가격처럼 막 가격이 갑자기 뭐 샴푸 가격이 뭐 10,000원 하다가 막 며칠 후에 15,000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고. 예. 요즘에는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단골 미용실도 그 사장님 혼자 하세요. 예전엔 직원들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도 거의 그냥 거의 고정돼 있고, 예. 그래서 이걸 고정비용 기업이라 그래요. 재료비가 크지가 않아요. 차지하는 게. 그래서 이걸 제가 플랫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매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고정비는 뭐죠? 매출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의 비용이 나가요. 매출액이 90억 나오면 적자죠. 200억 나오면 100억 버는 거죠. 매출 1000억 찍었어요. 100억이 비용이에요. 900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익이 확 줄겠죠, 당연히. 매출이 주니까. 근데 판매가를 올렸어요. 근데 판매량은 그대로예요. 오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더 늘진 않았지만 판매가 올렸는데, 그래 뭐 인플레 시대니까 난 단골이니까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유지를 했어요. 그럼 매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익도 당연히 급증합니다. 근데 판매가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더 왔어요. 예를 들면, 예, 영업 레벨. 이게 바로 그 엔터사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죠. 요즘에 엔터사. 테스트 소켓 우리 공부했죠. 테스트 소켓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간 제가 뭐 같은 내용인데 테스트 소켓에 대한 반도체 자료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보고 그거 다시 한번. 그쪽 산업도 P 곱하기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고정비거든요. 매출이 그냥 이익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용 기업이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내용은.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런 기업이에요. 하이닉스가, 자, 매출액이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면 SK하이닉스가 매출액이 여기 나와 있죠. 31조에서 42조로 늘었죠. 매출액이 34% 증가했거든요. 영업이익이 무려 147%. 아니, 아까 대한유화도 매출이 30% 이상 늘었는데 이익은 겨우 몇 프로였죠? 7%였나요? 5%였나? 근데 여기는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왜? 내용을 보세요. 비용을. 원재료비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비 비중이 60에서 70, 80 이 정도면요, 그 기업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변동비용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하면 고정비. 이게 원재료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정비용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고정비용이죠. 원재료 비중이 20%도 안 돼요.
인건비는 12%,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많은데 이건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크게 안 바뀌어요. 감가상각비가 제일 커요, 사실. 그러니까 매출이 점프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어디죠? 예, 미용실 같은 거, 미용실 같은 사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고정비는 그대로고 이익이 147% 느는 거죠. 요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자, 고물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업한테는 되게 가혹한데, 자, EPS, 여기 EPS죠. 주당 순이익.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매출액, P 곱하기 Q는 매출액. 그죠? 예. 자, 여기서 C, 비용. 비용은 뭐죠? 원자재는 변동비. 꼭 이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원자재는 변동비입니다. 치킨, 생닭 생각하시면 되고, 판관비는 인건비 같은 거, 광고비, 고정비. 여기 이자 비용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세금은 아마 깎아주겠죠.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금 빼고는 원자재 가격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이런 고금리 시대가 왜 기업들한테 안 좋냐면 세금을 제외한 요 비용들이 다 올라가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고물가 때문에 소득 감소해서 실질 소득. 그러면 판매 수량 줄죠.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적자 나는 거예요. 이익도 줄고. 요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겨낸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 이번에 그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 예. 가격 올리는 기업들 있죠. 그래도 잘 팔리는 거. 판매가 줄지 않는 거. 이런 기업들은 뭐 그래서 현대기아도 돈을 엄청 번 거예요. 판매가 올려버렸는데도 예.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브랜드 기업들이 고물가 시대에는 되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한테 가혹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기업들한테 좀 불리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요게 미용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미용실로 돌아와 보면 이제 물가랑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료비도 당연히 올라가요. 옛날보다는. 인건비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고정비지만 일단 오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임 회사랑 카카오나 네이버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 회사들은 원재료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고정비. 근데 이게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가 안 가는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빚은 없죠. 뭐 카카오 네이버는 뭐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빚까지 많으면 이자 비용도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만약에 매출이 줄었다. 판매량이. 이익은 그냥 급감하는 거고요. 판매 가격이라도 올리면 방어는 해요. 그래도 이익이 줄어요. 근데 판매가도 크게 올리고 장사도 잘했어요. 근데 옛날만큼 이익이 늘질 않아요. 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치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기업들은 대단한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올해보다 물가나 금리가 만약에 좀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용이 올해보다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히 내년은 더 나아지겠죠. 그런 것도 생각. 그래서 물가와 금리를 우리가 매크로도 좀 봐야 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반영은 됐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기업을 볼 때 왜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요새 방산주가 저렇게, 방산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좀 참아야죠. 뭐 방산주 너무 올라갔으니까. 방산주가 왜 올라갈 거야? 내수주였는데 수출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성장을 해. 전방산업이 열려버렸어요. 태양광 설치량 늘어나죠. 조선 LNG 선박 막 대규모 수주. 그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시젠이란 기업이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진단키트 쪽이나. 이게 줄죠, 룸이. 예, 코로나가 이제 완화돼 가니까. 이게 성장의 룸이 주니까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PER을 또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도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시장이 백성장하는데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못 따면 폰은 낮아요. 그래서 진입장벽,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게 좀. 그래서 테스트 소켓 제가 그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또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진입장벽도 높은데 막 성장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산업이 앞으로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런 산업 중에 주가 안 간 게 뭐가 있을까? 기업 중에. 예. 아니면 지금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런 시장이 열릴 게 뭐가 있을까? 요걸 계속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그 함께 배우기 5일차, 오늘은 주가 결정 요인, 그리고 그 변동비용 대 고정비용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되도록이면 고정비용 기업인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함께 배우기 또 다음에 그 6일차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